시어머니는 5채의 아파트를 시동생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는 찾아와 저에게 자신을 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미리 손을 써두었더군요. 저녁 6시 맏아들 주민준을 학교에서 데려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장미란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저도 모르게 민준이를 제 뒤로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올해 7살인 민준이는 낯선 기색으로 제 옷자락을 파고들며 장미란을 올려다보았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장미란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민준이 맞지? 내가 네 할머니다. 네 엄마가 나에 대해 말해준 적 없어?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아주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 남편 주현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그 집안과 어떤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장미란 씨 연락처도 진작에 차단했고요. 이 집은 비밀번호 잠금 장치인데 아주머니가 비밀번호를 알 리 없잖아요. 장미란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 이 집은 원래 우리 주씨 집안 것이었어.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저와 주현우 씨가 결혼 후 함께 살던 집이에요. 어떻게 당신들 주씨 집안 것이 돼요? 제 목소리에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안심시킨 뒤 다시 장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볼 일 없으시면 어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장미란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 신고하라고. 내가 오늘 온 건 정식으로 너한테 말할 게 있어서야. 내가 나이가 들고 몸도 좋지 않아. 네 시동생 주태호 부부는 또 불효해서 나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아. 너는 주현우의 아내였으니 주현우가 없더라도 네가 해야 할 도리가 있어. 앞으로 나는 너희 모자랑 같이 살 거야. 네가 내 식사와 생활을 돌봐야 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부양하라고요. 장 아주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주현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3년 동안 아주머니는 우리 모자를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요? 민준이에게 양육비 한 푼이라도 준 적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에게 부양을 요구한다고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장미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어쨌든 너는 나를 부양해야 해. 안 그러면 이 집을 회수할 거야. 그럼 너희 모자는 길거리에서 자야 할 거야. 집을 회수하다니 무슨 권리로요?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은 저와 주현우 씨의 공동 재산이에요. 주현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저와 민준이에게 돌아와야 마땅해요. 아주머니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장미란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무슨 권리냐고? 이 집은 내가 그때 돈을 내고 산 거니까. 이 매매 계약서를 봐. 주현우 이름이 쓰여 있지만 돈은 내가 냈어. 내가 누구한테 주든 다시 회수하든 내 마음이야. 저는 탁자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 주현우의 이름이 있었지만 지브린 칸에는 장미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그 당시 집을 살 때 저와 주현우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니 별로 없었습니다. 주현우는 어머니가 돈을 내고 산 집이니 우리가 안심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장미란이
저희를 협박하는 빌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작은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장미란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아주머니가 돈 내고 샀다고 해도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저와 민준이가 계속 여기에 살았고 이 집은 이미 우리 집이 되었어요. 게다가 주현우 씨는 아주머니의 친아들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머니는 우리 모자를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다니 양심이 찔리지도 않으세요? 양심? 장미라는 비웃었습니다. 양심이 밥 먹여줘? 내가 말하는데 너는 나를 부양하든지 아니면 그 애 새끼 데리고 당장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누가 이 새끼예요? 저는 화가 나서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주현우 씨의 친아들이고 아주머니의 친손자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네 마음속으로 잘 알겠지. 장미라는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다가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줄게. 잘 생각해봐. 사흘 뒤에 다시 올 거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너희 모자를 쫓아내게 할 거야. 말을 마친 장미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일부러 신발장을 발로 찼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고 민준이는 깜짝 놀라 으앙하고 오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오름을 멈추지 못하는 민준이를 안고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주현우가 세상을 떠난 지난 3년 동안 저는 혼자서 2가지 일을 하며 민준이를 돌보고 돈을 벌어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겨우 안정된 생활을 찾았는데 이제 장미란이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부양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까지 회수하려 하다니 이건 저희 모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울지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장미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미란과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밤에 민준이를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현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주현우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고 장미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장미란은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시동생 주태호의 집 마련과 결혼 자금으로 남겨야 한다고 울며불며 말했습니다. 주현우는 임종 전에 저와 민준이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저와 민준이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저와 민준이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으니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주현우의 유품을 뒤져서 혹시 유용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현우의 유품은 서재 가장 안쪽의 큰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차마 그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고 주현우가 임종 전에 했던 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상자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주현우의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 사용했던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찍었던 웨딩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주현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현우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모자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눈물을 닦고 상자 안의 물건들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고 뒤죽박죽이라 오랫동안 찾아도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옷가지들 아래에서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을 꺼내보니 검은색 철제 상자였습니다. 위에는 작은 자물쇠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 철제 상자는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주현우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방을 뒤져 열쇠를 찾았고 마침내 주현우의 낡은 수첩 속에서 작은 고리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고 살짝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상자 안에는 많은 돈은 없었습니다. 몇 장의 은행 카드와 몇몇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먼저 은행 카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주현우의 월급 카드였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예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들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혼인증명서,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주현우의 건강검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를 보자 제 생각은 주현우가 암 진단을 받았던 그 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겨우 4살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현우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후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받던 날 주현우는 저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와 민준이에게 미안하다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나 무너졌지만 곁에 어린 민준이를 보며 저는 억지로 기운을 내 주현우를 위로했습니다. 함께 치료받으면 분명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는 주현우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주현우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병원으로 달려와 저와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때 장미란이 병원 복도에서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릴 리 없잖아.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해. 더 이상 그 애를 힘들게 하지 마. 주현우는 병상에 누워 장미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침대에서 내려와 장미란에게 따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막고 장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는 지금 쉬어야 해요. 할 얘기는 나중에 해요. 누가 네 어머니야? 함부로 부르지 마. 장미란은 저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돈은 모두 주태호에게 남겨줄 거야. 주현우 치료한다고 낭비할 수 없어. 주현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충혈되어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장미라는 주현우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어차피 네 병은 낫지도 않을 텐데 더 이상 애쓰지 마. 뒤처리나 잘 준비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미라는 주현우를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 올 때도 주현우에게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주태호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주현우는 매번 그녀 때문에 화가 나서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차마 자신의 어머니와 따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주현우와 함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현우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3-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온몸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주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몇 번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저를 힘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웃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현우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는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5채의 집이 있는데 모두 낡은 집들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채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5채의 집을 모두 주태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현우는 어머니가 편애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크게 싸웠는데 어머니는 그가 장남이니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그리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텐데 집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너머니의 말에 너머니의 말에 너머니의 말에 너머니의 말에 너머니의 말에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 서러움과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장미라는 주현우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우리 모자를 나 몰라라 하며 모든 재산을 주태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태호가 불효해서 자신을 부양하지 않으려 하자 우리 모자를 떠올린 것입니다. 뻔뻔하게 찾아와 저에게 부양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을 회수하겠다고 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실로 생각을 되돌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철제 상자 안의 서류들을 뒤져 이 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거의 다 뒤졌을 때 접혀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펴자 그 위에는 주현우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과 민준이를 힘들게 했어. 이 집은 비록 엄마가 계약금을 냈지만 이후의 대출금은 모두 내가 혼자 갚았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 집은 내 개인 재산이야. 내가 죽으면 모두 당신과 민준이에게 남겨줄게. 유언장도 하나 남겨뒀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비밀번호는 민준이 생일이야. 만약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면 김 변호사를 찾아가. 그가 도와줄 거야. 이 쪽지를 보자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주현우는 이미 이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 모자를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쪽지를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철제 상자 안의 서류들을 정리하여 나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절반쯤 내려앉았습니다. 주현우의 쪽지와 유언장이 있으니 저는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장미란이 이 집을 빌미로 저에게 부양을 요구하려 하다니 정말 백의 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란이었습니다. 장미란은 전화로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야. 나를 부양하기로 동의한 거지. 저는 비웃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아주머니, 저는 이미 확실히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부양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도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다시 우리 모자를 괴롭히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장미라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천한년이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회수하고 싶으면 회수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당장 주태호 데리고 너한테 갈 테니까. 말을 마친 장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와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용감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장미란과 주태호가 오면 주현우가 남긴 쪽지를 꺼내 그들의 헛된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미란의 전화를 끊고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현우가 남긴 쪽지를 몸에 지니고 철제 상자를 잠가 나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비밀번호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장미란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지연, 문 열어.
안에 숨어서 비겁하게 굴지 마. 저는 현관으로 가서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주머니를 부양하지 않을 거고 이 집도 아주머니들이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태호였습니다. 이지연,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우리 엄마가 돈 내고 산 거야. 엄마가 누구한테 주든 엄마 마음이지. 너 같은 과부가 애새끼 데리고 여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지덕지인데 감히 말대꾸를 해? 주태호 씨, 말 조심하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주현우 씨 아들이고 당신 조카예요. 어떻게 그를 애새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아주머니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주태호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우리가 문 부숴버릴 거야. 저는 그들이 정말 문을 부수는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장미란과 주태호가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주태호의 아내 유은지도 따라왔더군요. 유은지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며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지연 씨는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우리 집보다도 넓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싫다고 한 거군요. 배짠이 두둑하네.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엔 일부러 나를 부양하기 싫어하는 거야. 이지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나를 부양하기로 동의할 거야? 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장 아주머니는 5채의 집을 모두 주태호 씨에게 주셨잖아요. 주태호 씨가 아주머니를 부양해야 마땅하죠. 지금 저를 찾아오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뭐가 부적절해? 주태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잊지 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 엄마 거야. 우리가 너한테 집을 살게 해준 건 엄마를 부양하려고 한 거야. 이제 네가 부양하기 싫으면 당장 집을 내놔야 해. 이 집은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주현우가 남긴 쪽지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 집은 비록 장 아주머니가 계약금을 냈지만 이후의 대출금은 모두 주현우 씨가 혼자 갚았어요. 주현우 씨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 집은 그의 개인 재산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모두 저와 민준이에게 남겨줬어요. 장미라는 쪽지를 낚아채서 대충 훑어본 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네가 위조한 거야. 주현우가 어떻게 이런 걸 쓸 리가 없어. 내가 말하는데 이 쪽지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회수하고 싶으면 회수하는 거야. 주태호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뭘 증명해. 우리 엄마가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자기 것이지. 이지연, 내가 충고하는데 현실을 좀 알아. 당장 우리 엄마를 부양하겠다고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너랑 그 애새끼를 쫓아내서 갈 곳 없게 만들 거야. 다시 민준이에게 나쁜 말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주태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주현우 씨의 친아들이고 당신들 주씨 집안의 피를 이은 아이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대하면 벌 받을까가 두렵지도 않아요? 벌? 우리가 뭐가 두려워? 유은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힘 있는 자가 최고야. 너 같은 여자가 아이 데리고 별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너를 쫓아내도 아무 방법이 없을 거야. 차라리 순순히 우리 엄마를 부양하겠다고 해. 적어도 살 곳은 있을 거 아니야. 당신들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준이 것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기어코 뺏으려 한다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원에 가서 당신들을 고소할 거예요. 우리를 고소해? 네가 그럴 능력이나 있어? 주태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매매계약서에 엄마의 집을 정보가 적혀 있어. 법원은 분명 이 집을 우리 엄마한테 판결할 거야. 그때 되면 너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할 거야. 손해만 볼 거라고. 장미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이 집은 내가 분명히 되찾을 수 있어. 이지연, 마지막 기회를 줄게. 동의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좋아. 동의하지 않겠다 이거지? 주태호는 말을 마친 후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고 탁자 위에 컵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장미란과 유은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미란은 침실로 가서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유은지는 부엌에서 물건들을 마구 던져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주태호가 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만해. 저는 바닥에 엎드려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그만하지 않으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봐. 우리가 너를 두려워할 것 같아? 주태호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와도 이치에 맞게 말해야지. 이 집은 우리 엄마 거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물건 정리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에 사는 이미숙 아주머니와 아래층에 사는 김영철 아저씨였습니다. 분명 안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보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 김영철 아저씨, 어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제 물건들을 부수고 있어요. 이미숙 아주머니와 김영철 아저씨는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는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미라는 이웃들이 온 것을 보고 더 이상 주태호와 유은지에게 물건들을 부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숙 아주머니와 김영철 아저씨 앞으로 가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 김영철 아저씨, 이제야 오셨네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제가 이지연 씨에게 저를 부양하라고 했는데 그가 동의하지 않고 저와 싸우는 거예요. 이미숙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그 말은 좀 아니죠. 이지연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주현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3년 동안 그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2가지 일을 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당신은 한 번도 돌봐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에게 당신을 부양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김영철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모두 다 봤어요. 이재현 씨는 착한 여자고 아이에게도 잘해요. 당신은 5채의 집을 모두 주태호에게 주고 이제 주태호가 불효해서 당신을 부양하지 않으려 하자 이지연 씨를 찾아오다니 이건 너무 심한 편이 아니에요. 장미라는 이웃들이 저를 옹호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주태호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지연 씨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주현우 씨를 돌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현우 씨 본인이 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누구한테 살게 하든 엄마 마음이죠. 이 집이 누구 것이든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어요.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서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희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장미란과 주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웃들이 여기에 있으니 자신들이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미란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기다려봐.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장미라는 주태호와 이운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이미숙 아주머니와 김영영철 아저씨는 저를 몇 마디 위로해주고 거실의 난장판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장미란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다시 와서 소란 피우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혹시 정말 변호사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혹시 정말 변호사가 필요하며 이미숙 아주머니와 김영철 아저씨를 배웅한 후 저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미란과 주태호는 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자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웃들의 도움과 주현우가 남긴 쪽지 그리고 유언장이 있으니 분명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와 김영철 아저씨를 배웅하고 저는 바닥에 널린 깨진 유리, 조각과 뒤죽박죽이 된 물건들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맞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치웠는데 현관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란 일단이 또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통해 보니 옆집에 사는 박혜진 아주머니와 위층에 사는 최수민 언니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혜진 아주머니와 최수민 언니는 과일과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혜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이미숙 아주머니한테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일부러 보러 왔어요. 괜찮아요? 최수민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지연 씨. 방금 주민단체 채팅방에서 당신 집에 누가 와서 소란 피웠다고 들어서 다들 걱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무슨 짓은 안 했어요?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진 아주머니, 최수민 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집이 좀 엉망이 됐어요. 박혜진 아주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네요. 장미란과 주태호는 정말 못됐어요. 주현우 씨가 아팠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주현우 씨가 없으니 당신 모자를 괴롭히다니. 최수민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현우 씨가 돌아가셨던 해에 민준이가 겨우 4살이었는데 당신이 혼자 민준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에서 울던 모습이 생각나요. 보는 사람도 마음 아팠는데 지난 3년 동안 당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돕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다니 정말 양심도 없네요. 제 눈가가 뜨거워져 거의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박혜진 아주머니는 과일과 우유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에게 말하세요. 저희 모두 도와줄 거예요. 방금 이미숙 아주머니가 주민단체 채팅방에 당신 얘기를 올렸는데 많은 이웃들이 당신을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민단체 채팅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 많은 이웃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란 일당이 다시 와서 소란 피우면 다 같이 나와서 저를 돕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안다며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준이를 돌봐줄 수 있으니 제가 일을 처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따뜻한 말들을 보며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수민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장미란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게 굴어요. 저희 모두가 당신을 지지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아, 맞다. 주현우 씨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서
유 원장을 찾아서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최수민 언니. 주현우 씨가 유 원장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비밀번호는 민준이 생일이라고 했어요. 내일 당장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 원장을 찾아올게요. 박혜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법의 무기를 들어서 당신과 민준이를 보호해야 해요.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저희 모두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고 장미란이 한 번도 당신 모자를 돌본 적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민준이가 학교에서 좀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멍하니 있고 몰래 울기도 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집에 좀 일이 생겨서 민준이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교할 때 제가 데리러 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평소에 이해심 많은 아이니까 잘 얘기하면 이해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미란 일당이 소란을 피웠을 때 민준이가 집에 없었지만 분명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장미란 일당과 다투느라 민준이의 감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박혜진 아주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지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이해심 많은 아이니까 당신을 이해할 거예요. 어서 정리하고 민준이 데리러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치워줄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혜진 아주머니, 최수민 언니, 제가 직접 치울 수 있어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최수민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뭘 그렇게 사양하세요? 어서 민준이 데리러 가세요. 여기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말릴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준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학교 문 옆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매우 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자마자 눈이 빨개지며 제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친구들이 누가 우리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제 마음이 아파서 민준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어. 아무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어. 여기는 우리 집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민준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믿어요. 아빠도 우리를 지켜줄 거죠?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아빠가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거야. 저는 민준이를 안고 학교 문 앞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진정된 후에야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혜진 아주머니와 최수민 언니가 이미 집을 깨끗하게 치워두었습니다. 거실에 깨진 유리 조각들은 사라졌고 뒤죽박죽이 된 물건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혜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저희가 다 치워놨어요. 민준이랑 쉬세요. 저희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샤워를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얌전히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주현우가 남긴 철제 상자를 꺼내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은행 카드와 서류들 외에 주현우와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주현우는 민준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키고 저와 민준이의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주현우가 남긴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주현우의 아내라고 하자 매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주현우 씨가 정말 유언장을 자신에게 맡겼으니 신분증과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챙긴 후 택시를 타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저는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신분을 확인한 후 금고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이것이 주현우 씨가 당신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저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열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주현우 명의의 모든 재산, 이 집과 은행 카드에 있는 예금 모두가 저와 민준이에게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주현우의 서명과 인감, 그리고 변호사의 증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보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니 저는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주현우 씨는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과 아이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유언장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장미란 일단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법의 무기로 저와 민준이의 모든 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유언장을 들고 집에 돌아와 저는 먼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주현우가 남긴 철제 상자 안에 넣고 철제 상자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의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거실에 정돈된 모습과 박혜진 아주머니와 최수입니다. 거실에 정돈된 모습과 박혜진 아주머니와 그리고 주민단체, 채팅방 이웃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생각하니 제 마음은 단체 채팅방 이웃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생각하니 유언장이 있고 이웃들의 지지가 있고 주현우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주현우의 유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주현우가 남긴 물건들을 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치 그가 아직 제 곁에 있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혹시 다른 유용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 장미란 일단이 억지를 부린다면 저도 더 많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저는 서재의 큰 상자를 다시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에 보았던 옷, 웨딩 사진 외에도 주현우의 업무 자료와 낡은 편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며 마치 주현우와 함께했던 날들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주현우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든 생활이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작은 약속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이지연과 민준이를 공원에 데려가기, 생일에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선물하기 등 이 익숙한 글씨들을 보며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해서 뒤졌습니다. 낡은 편지 더미 아래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 평범해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 집의 대출 상환 증명서와 주현우의 월급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상환 증명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구매한 후 첫 달부터 매달 15일에 주연우의 월급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 주택대출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상환 증명서에는 은행의 인감과 주연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주연우가 쪽지에 쓴 내용, 즉 이후의 주택대출금을 모두 그가 혼자 갚았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연우의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연우의 월급은 적지 않았지만 주택대출을 갚아야 했고 나중에는 제 월급이 가게 유지와 민준이 학원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아끼고 아껴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에 걸린 후에도 그는 주택대출 상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까지도 저에게 마지막 주택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연우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도 저와 민준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미라는 그의 어머니로서 그를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대출 상환 증명서와 월급 명세서를 정리하여 유언장이 들어있는 철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니 설령 장미란 일당이 주연우의 쪽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증거들을 통해 이 집이 주연우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나무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할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매우 불친절한 어조였습니다. 이지연 씨입니까? 저는 주태호 씨 친구 손호준이라고 합니다. 이지연 씨가 장 아주머니를 부양하기 싫어하고 장 아주머니의 집을 차지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누구신지는 저와 상관없어요. 이 집은 장미라 씨 것이 아니에요. 제 남편 주연우 씨 것이었어요. 주연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저와 제 아들에게 남겨줬어요. 저는 누구의 집도 차지하지 않았고 장미란 씨를 부양할 의무도 없어요. 손호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장 아주머니가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이지연 씨가 현실을 좀 안다면 당장 그를 부양하겠다고 해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혼쭐 날 거예요. 우리는 이지연 씨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민준이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알아요. 결과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저와 민준이의 상황을 조사하고 민준이를 이용해서 저를 협박하려 하다니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너무 심하네요. 제가 말하는데 저는 이미 주연우 씨의 유언장과 주택대출 상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은 제 것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만약 당신들이 저와 제 아들을 해치한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을 감옥에 보내버릴 거예요. 유언장? 증명서? 손호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장 아주머니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충고하는데 그냥 순순히 말 들어.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민준이도 너 때문에 고생할 거야. 민준이한테 손대기만 해봐. 저는 앞을 노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당신들이 다시 저와 제 아들을 괴롭히러 온다면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당신들을 고소하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당신들은 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예요. 손호준은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좋아, 네가 잘났다.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손호준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미란과 주태호는 집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손호준이 저를 협박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협박하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통화 기록을 증거로 잘 보관하세요. 만약 다시 당신을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관련 법률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들이 감히 당신을 고소한다면 저희는 끝까지 맞설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있는 한 당신과 당신 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철제 상자 안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주연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강해져서 장미란 일당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학교에 가서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저 칭찬해 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 닭날개 해놨어. 길을 걸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친구들도 모두 저를 믿어줬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민준이도 아빠처럼 용감한 아이가 되어야 해.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정말 용감해질 거예요. 제가 엄마 지켜줄 거예요. 민준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은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의 이 한마디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우리 모자가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장미란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손호준도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강경한 태도에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끝낼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주변 상황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폈고 집의 CCTV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모든 화면이 녹화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집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대출 상환 증명서, 월급 명세서 모두 복사본을 만들어 김 변호사에게 보관해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노크 소리는 매우 가벼웠습니다. 예전에 장미란 일당이 그렇게 거칠게 두드리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통해 보니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장미란과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변호사 같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미란은 저를 보자마자 이전에 보이던 오만한 표정 대신 왠지 모를 위선적인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이지연, 내가 오늘 온 건 너와 잘 얘기하고 싶어서야. 이분은 박 변호사님인데
내가 우리 집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셔온 분이야. 박 변호사라는 남자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교적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란 씨의 위임 변호사 박민우입니다. 오늘 온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싶어서입니다. 장미란 씨는 이 집을 자신이 투자하여 구매했으므로 이지연 씨가 자발적으로 이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의는 필요 없어요. 이 집의 소유권 문제는 이미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님, 만약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관련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장미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지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어떤 증거도 소용없어. 박 변호사는 손을 들어 장미란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잠시만요. 이지연 씨, 만약 증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은 증거를 따르는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누구도 억지를 부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복사해둔 유언장, 대출 상환 증명서,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가져와 박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직접 보세요. 이 집은 분명 장미란 씨가 계약금을 냈지만 이후의 주택대출금은 모두 제 남편 정미연 계약금을 냈지만 이후의 주택대출금은 모두 제 남편 주현우 씨가 혼자 상환했어요. 이 점은 모두 제 남편 주현우 씨가 기업은 은행이 발행한 대출 상환 증명했어요. 박 변호사는 제가 건넨 자료들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장미란은 옆에 서서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 모든 건 분명 저 사람이 위조한 거예요. 주현우가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작성할 리가 없어요. 저는 장미란의 말을 무시하고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증거들은 모두 진실하고 유효해요. 유언장에는 주현우 씨의 서명과 인감이 있고 김 변호사님의 증인 서명도 있어요.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대출 상환 증명서에는 은행의 인감이 있고 월급 명세서도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니 모두 원본을 조회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10여 분 동안 자료를 살펴본 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장미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이 증거들을 볼 때 이 집은 분명 주현우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주현우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이 집은 이지연 씨와 주민준 군에게 귀속됩니다. 장미란은 자료를 낚아채서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돈 내고 샀다고. 박 변호사님, 당신 저 사람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 편을 들어줘? 박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진정하세요. 저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고 매수당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거로 볼 때 당신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소송이라면 소송이지.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장미란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나는 반드시 되찾을 거야. 이지연, 기다려봐.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장미란은 화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지연 씨, 죄송합니다. 장미란 씨의 감정이 좀 격해서 당신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만약 나중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장미란 씨가 정말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그저 직무를 수행하신 것뿐이니 저는 변호사님을 탓하지 않아요. 박 변호사는 몇 마디 더 정중한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찢어진 자료들을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장미란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저는 승소할 충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치운 후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아주 잘하셨어요. 박 변호사 말이 맞아요. 현재 증거로 볼 때 장미란 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만약 그가 정말 소송을 제기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그가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저와 민준이를 해칠까봐 걱정돼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이전에 손호준이 당신을 협박한 통화 기록, 장미란 일당이 찾아와 소란 피운 CCTV하는 등 만약 그들이 다시 당신을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원본을 철제 상자 안에 넣고 철제 상자를 더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학교에 가서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선생님이 저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준이가 건네는 칭찬 스티커를 받아 아이의 이마에 붙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 닭날개 해놨어.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쁜 할머니가 또 우리 괴롭히러 올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 올 거야, 민준아. 엄마가 우리를 지킬 방법을 찾았어. 그 나쁜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크면 엄마 지켜줄 거예요. 제 마음이 따뜻해져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콜라 닭날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행복을 지키고 민준이가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장미란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장미란이 정말 저를 고소하여 법원에 이 집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판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소환장을 들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저와 민준이는 장미란의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바로 소환장을 김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환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안심하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이 소송에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의 약속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매일 평소처럼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며 이 일이 우리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장미란이 법원 재판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여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막 집 문에 도착했는데 장미란, 주태호, 이운지가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 2명도 서 있었는데 주태호의 친구들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장미란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으며 제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제 뒤에 보호하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법원 소환장은 이미 받았어요. 할 얘기 있으면 법정에서 만나요. 장미라는 양손을 허리에 얹고 길거리에서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연, 뻔뻔한 년,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오늘 온 건 너와 이 애새끼를 쫓아내기 위해서야. 이 집은 내 거야. 누구도 차지할 수 없어. 주태호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내가 충고하는데 현실을 좀 알아. 자발적으로 나가. 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가만 안 있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옆에 있는 두 남자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두 남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걸음씩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또 경찰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장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오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누구한테 살게 하든 내 마음이지.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저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놓아줘. 이 나쁜 할머니. 말을 마친 그는 달려들어 작은 주먹으로 장미란의 다리를 때렸습니다. 장미란은 민준이가 때리는 것이 귀찮았는지 발로 민준이를 차서 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애새끼가 감히 나를 때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민준아. 저는 크게 소리치며 장미란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달려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의 무릎이 쓸려 피가 많이 났고 아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다리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태호와 유은지는 옆에서 보고만 있을 뿐 말리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때렸다. 저 애새끼는 혼나야 마땅해. 바로 그때 문 옆집의 이미숙 아주머니가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장미란 일당이 흉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미숙 아주머니는 서둘러 달려와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당신들 너무 심하네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괴롭힐 수 있어요? 위층의 최수민 언니와 박혜진 아주머니도 소리를 듣고 달려내려왔습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장미란 일당이 너무 심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장미란은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저를 돕는 것을 보고 약간 겁이 났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들과 상관없으니 신경 끄라고. 집안일? 당신이 남의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도 집안일이라고?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전화했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경찰이 와서 어떻게 말하나 보자고요. 장미라는 이미숙 아주머니가 경찰에 전화했다고 하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주태호도 약간 당황하여 장미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요. 경찰이 오면 골치 아파져요. 가다니. 우리가 아직 저들을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 장미란은 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나는 반드시 되찾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현관으로 가서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꽂으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이전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 몰래 열쇠를 하나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이를 안고 달려가 그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제 문에 손대지 마세요. 이 집은 제 것이고 당신은 들어올 권리가 없어요. 장미라는 저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지. 말을 마친 그녀는 복사해둔 열쇠로 문을 열고 주태호, 유은지,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물건들을 마구 던져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주태호는 거실에 소파를 뒤지고 엎고 유은지는 탁자 위에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낯선 남자 2명도 방 안에서 물건들을 뒤지고 부수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 깨진 유리 조각들과 뒤집어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문 앞에 서서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집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집안의 상황을 본 경찰은 서둘러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선두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모두 손 떼세요. 장미란 일당은 서둘러 하던 행동을 멈추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동지, 이제야 오셨네요. 이 집은 제 겁니다. 이 여자가 제 집을 차지하고 저를 부양하지 않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따지러 온 겁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경찰관 앞으로 가서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과 이전에 장미란 일당이 찾아와 소란 피운 CC, 1위 화면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동지, 그게 아니에요. 이 집은 제 남편 주현우 씨 것이었어요. 주현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저와 제 아들에게 남겨줬어요. 장미란 씨는 5채의 집을 모두 자신의 작은 아들 주태호에게 주었어요. 이제 주태호가 자신을 부양하지 지웠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했어요. 저는 민준이 다리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동지, 보세요. 제 아들 다리가 그에게 차여 피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물건들도 모두 그들에게 부서졌어요. 경찰관은 민준이 다리의 상처를 보고 또 집안의 난장판을 본 후 얼굴색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도 앞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 동지, 저희 모두 이웃입니다. 저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장미라는 지난 3년 동안 이지연 모자를 한 번도 돌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괴롭히다니 너무 심하네요. 다른 이웃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장미란 일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죠. 일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손상시킨 물건들은 시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고해 상해가 성립되면 당신들은 해당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장미라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경찰관 동지, 제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순간 착각했어요. 주태호와 유은지도 겁에 질려 얼굴색이 창백해져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의 사과를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은 소용없습니다.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다시 말하죠. 말을 마친 그는 장미란, 주태호, 유은지,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이웃들은 모두 저와 민준이에게 괜찮은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어서 민준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세요. 여기는 저희가 지워줄게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민준이를 안고 서둘러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민준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며 다행히 피부 외상일 뿐 뼈에는 다치지 않았으니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뒤집어진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고 소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박혜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뭘 그렇게 사양하세요? 저희 모두 이웃이잖아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다시 무슨 일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희 모두 도와줄 거예요. 이웃들을 배웅하고
저는 민준이에게 가벼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보고 그를 재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주현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현우, 봤어? 장미란 그 사람들이 너무 심했어. 민준이를 때려 다치겠어. 걱정 마. 나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서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와 민준이를 지켜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서로 가서 경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이 이미 장미란 일당에게 비판 교육을 했고 우리 집의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피부 외산일 뿐 고의 상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들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배상하게 한 것만으로도 작은 처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처벌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법이 반드시 저와 민준이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장미란 일당이 자신들의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까지는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일 저와 사건 준비 상황을 소통했고 모든 증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어떤 누락도 없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장미란 일당이 찾아와 소란 피운 CC, 입이 녹화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민준이의 병원 진단서, 재산 손실 목록 등을 모두 정리하여 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 증거들은 집의 소유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장미란 일가족이 오리 모자를 괴롭히고 해친 사실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특별히 하루 휴가를 내고 민준이를 이미숙 아주머니께 맡긴 후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장미란, 주태호, 유은지가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미란 옆에는 이전에 보았던 박 변호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장미란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원고인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양측의 기본 상황을 물었고 이어서 장미란 측에게 먼저 주장을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장미란의 위임 변호사 박민우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의뢰인 장미란 씨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스스로 구매했습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상 주현우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주택 구매 대금은 전적으로 장미란 씨가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장미란 씨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원고의 지한 씨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부양 의무 이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장미란 씨에게 귀속시키고 이지연 씨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박민우는 말을 마친 후 판사에게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불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미란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집은 제가 산 것이고 주현우는 명의만 빌려준 것뿐입니다. 이지연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부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집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꼭 저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세요. 판사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저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답변을 하십시오. 김 변호사는 일어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장미란 씨가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이후의 모든 주택 대출금은 주현우 씨가 혼자 상환했습니다. 이 점은 은행이 발행한 대출 상환 증명서와 주현우 씨의 월급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현우 씨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이지연 씨와 그의 아들 주민준 군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주현우 씨의 서명, 인감, 그리고 저의 증인 서명이 있어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미란 씨는 5채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둘째 아들 주태호에게 증여했으므로 주태호가 주요에게 증여했으므로 말을 마친 변호사는 판사에게 유언장, 대출 상환 증명서, 월급 명세서 등 일련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서기에게 증거들을 장미란 측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장미란은 유언장과 대출 상환 증명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상환 증명서도 위조된 거야.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작성할 리가 없어. 그리고 혼자서 주택대출을 갚을 리도 없어. 주태호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분명 이지연이 위조한 거예요. 우리 형이 아팠을 때 돈을 많이 썼는데 주택대출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김 변호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주목하십시오. 유언장의 진실성은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언장을 작성할 때 2명의 변호사가 입회하여 증명했으며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습니다. 주택대출에 관해서는 주현우 씨 월급 명세서에 매달 월급이 주택대출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현우 씨의 직장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주택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며 김 변호사는 다시 판사에게 주현우의 소득증명서와 유언장 작성 시 증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이 자료들을 살펴본 후 박민우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비록 원고 측이 이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저희는 이 증거들의 진실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법원에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필적 감정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법이 저희에게 정의를 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양측이 유언장의 진실성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본법원은 전문 감정기관의 필적 감정을 위탁할 것입니다. 후속 재판 일정은 추후에 다시 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원고 측이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은 이의가 있습니까?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작은 아들 주태호에게 주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양 의무는 주태호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 이지연 씨가 아닙니다. 게다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난 3년 동안 장미란 씨는 한 번도 저와 제 아들을 찾아온 적이 없고 저희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부양 의무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또한 장미란 씨는 여러 차례 사람들을 데리고 저와 제 아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은 CCTV 녹화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미란 일당이 찾아와 소란 피운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얼굴색이 매우 엄숙해져 장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원고 측이 당신이 여러 차례 모자를 괴롭히고 해쳤다고 고발했는데 사실입니까? 장미란은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이지연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괴롭힌 적도 없고 그의 아들을 때린 적도 없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웃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이웃들이 현장에 있었고 장미란 씨 일당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주민중군을 때려 다치게 한 전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법원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속 필적 감정과 증인 출석 일정은 서기가 양측에 통지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장미란 일당도 따라 나왔습니다. 주태호가 저희를 막아서며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연, 너무 기뻐하지 마. 네가 그런 소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태호 씨, 충고하는데 그만두세요. 법은 공정해요. 당신들이 한 짓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만약 다시 저와 제 아들을 괴롭히러 온다면 저는 계속해서 당신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김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주태호 씨, 말 조심하세요. 만약 다시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주태호는 김 변호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미라는 저희를 매섭게 노려보며 주태호와 유은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미숙 아주머니가 민준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소송 이겼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이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민준아, 앞으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믿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민준이를 돌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필적 감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장이 있는 서명은 분명 주연우의 것이고 유 원장은 진실하고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저희에게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숙 아주머니와 박혜진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필적 감정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장미란과 주태호는 결과를 듣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숙 아주머니와 박혜진 아주머니가 차례로 증언대에 서서 장미란 일단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민준이를 때려 다치게 한 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장미란 일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우 변호사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판사는 심리 후 법정에서 즉시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본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피고 장미란 씨가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후속 주택대출금은 주연우 씨는 생전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원고 이지연 씨와 주민준 군에게 증여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지연 씨와 주민준 군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합니다. 키고 장미란 씨가 원고 측에게 부양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주장은 장미란 씨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둘째 아들 주태호에게 증여했으므로 주태호가 주요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장미란 씨의 해당 주장을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 장미란 씨의 해당 주장을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 장미란, 주태호, 유은지는 여러 차례 원고 모자를 괴롭히고 해쳤으므로 원고 이지연 씨와 주민준 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원고 측의 의료비, 이 판결 결과를 듣자 저는 감격하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저와 민준이의 권익이 보호받았고 장미란 일당도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미란과 주태호는 피고의석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의 승리가 아니라 주연우에 대한 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연우, 봤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 승소 판결문을 받은 날 이미숙 아주머니, 최수민 언니, 박혜진 아주머니 모두 저희 집에 축하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작은 케이크도 사왔는데 저와 민준이의 고진감래를 축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케이크를 들고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웃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이사 안 가도 돼요. 저는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또 진심으로 저를 기뻐해주는 이웃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잘라 모두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김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의 보살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에요. 장미란 그 사람들이 너무 심했죠. 이제 소송에서 이겼으니 당신 모자는 드디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이 풍파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고 저와 민준이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장미란과 주태호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비열한 술책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료들이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동료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입을 다물었고 눈빛도 피했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해서 평소 저와 사이가 좋았던 동료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지연 씨가 옛날에 부정한 수단으로 주현우 씨한테 시집 갔다고 하던데요. 주현우 씨 유언장도 이지연 씨가 강요해서 작성하게 했다고요. 이지연 씨는 주 씨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오늘 아침에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지연 씨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지연 씨가 속이 시커먼 여자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단체 채팅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 저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남편을 죽게 만들고 가산을 차지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불효하고 마음씨가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들을 지어내서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며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헛소문들은 분명 장미란과 주태호가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졌으니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가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서두르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먼저 단체 채팅방의 글들을 캡처해서 증거로 보관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 그들에게 헛소문 유포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헛소문 유포를 중단하고 영향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증거를 캡처하여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부서의 팀장님이 다가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팀장님이 이 헛소문들 때문에 저를 질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저는 이지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저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안심하고 일하세요. 팀장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팀장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세요. 아, 맞다. 요즘 소송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휴가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면 회사에서도 허락해 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사무실에서 나오자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회사의 지지와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분명히 이 명예를 지키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둘러싸고 옹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이지연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전 시어머니 집을 차지했다고 하던데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부유하고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죽은 것도 당연하죠. 분명 나쁜 짓 많이 해서 벌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여기에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상황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장미란 씨는 5채의 집을 모두 자신의 작은 아들 주태호에게 주었으면서 저에게 자신을 부양하라고 했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했어요. 제가 그를 고소한 것은 저와 제 아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아주머니들은 제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모두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장미란 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가 당신이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에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했어요. 이 집은 제 것이고 장미란 일당은 저의 손해를 배상하고 저와 제 아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만약 당신들이 믿지 못하겠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때 이미숙 아주머니와 최수민 언니가 지나가다 저희 대화를 듣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은 여러분, 장미란의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는 그저 캬네가 심한 노인일 뿐이에요. 모든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주고 이제 작은 아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으니 이재영 모자를 괴롭히러 온 거예요. 이지연 씨가 그를 고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수민 언니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장미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민준이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민준이 다리가 그에게 차여 피가 났어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봤고 재판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가장 좋은 증거예요. 이지연 씨는 무고예요. 그 아주머니들은 이미숙 아주머니와 최수민 언니의 말을 듣고 상황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이어 사과했습니다. 이지연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의 진실을 몰랐으니 헛소문을 믿고 당신을 험담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황의 진실을 아시면 돼요. 그 아주머니들이 떠난 후 이미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장미란도 너무 심하네요. 아파트 단지에 헛소문을 퍼뜨려 당신 명예를 훼손하다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해명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김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장미란 일당은 당신과 끝까지 싸울 작정인 것 같네요. 제가 이미 변호사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내일 당장 그들에게 보낼 거예요. 만약 그들이 헛소문 유포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저희는 즉시 그들을 고소해서 당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걸린 주현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현우, 장미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와 민준이를 잘 지켜서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면 장미란 일당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들이 헛소문 유포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심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더 예상치 못한 것은 그들이 몰래 변호사를 찾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심을 신청하여 이 집을 다시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미란 일당이 재심 신청을 제출했고 그 이유는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통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법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장미란 일가족은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편으로는 재심 신청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 보고서, 증인 증언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장미란 일가족에게 사과와 배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곧 장미란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신청이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판사도 주태호를 찾아가 집행통지서를 낭독하며 만약 이행을 거부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뿐만 아니라 구료, 벌금 등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주태호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이전에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장미란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본 순간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장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전에 보이던 무례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태호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이전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신과 민준이를 괴롭히고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문도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문은 읽을 필요 없어요. 명확하게 작성해서 서명하고 남겨두세요. 배상금은 김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하세요. 후속 절차는 당신들 변호사가 김 변호사와 협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당신들이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나는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민준이의 생활을 방해하지 마세요. 장미라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성된 사과문과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태호는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제지당했고 결국 장미란을 끌고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장미란 일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후 저와 민준이는 드디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모두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험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의 강인함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팀장님은 특별히 저에게 비교적 편안한 직책으로 바꿔줘 민준이를 돌볼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도 자주 우리 모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미숙 아주머니와 최수민 언니는 가끔 민준이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고 박혜진 아주머니는 자주 저에게 집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이웃들이 저희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연을 날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도 점점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나 점점 더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마친 후 그림 한 장을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새 가족이 손을 잡고 햇볕 아래를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림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예요. 이건 저고요. 이건 엄마예요. 아빠가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쪼그리고 앉아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민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걸 보면 아빠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나중에 저는 이웃들로부터 장미란과 주태호의 최후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태호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취업도 대출도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은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매일 주태호와 싸웠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장미라는 주태호에게 외면당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귀하게 여겼던 작은 아들은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 편애와 비정함을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비정함을 생각하니 다시 주연우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연우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고 집을 지켰으며 이제는 안정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묘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잘 돌보고 아빠 걱정 안 시킬 거예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마치 주연우가 우리에게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묘지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우리 몸에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저와 민준이가 함께 서로를 지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연우가 남긴 것은 단순히 집 한 채와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수호였습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계절을 함께하며 우리를 항상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